우리는 새로운 제품이나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 그리고 특이한 기업이나 조직 등에 자신도 모르게 관심을 쏟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본인에게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제품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과정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나아가 그들이 성장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 힘이 무언지를 배워 간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능력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자는 갈망 때문일 수도 있죠.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 이번 주제를 풀어갈까 합니다. 선구자적인 발명가들의 극명하게 엇갈린 삶에서 생생한 교훈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들의 발명품들은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어 더욱 흥미로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또한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안착하고 널리 퍼지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실행해야 하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의 발명 사례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만 제품이 확산될 만한 극적인 계기, 즉 일종의 운과도 같은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음은 감안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누구에나 적용되는 공통인자이기 때문이죠. 보존의 기본은 수분 제거. 식품을 상온에서 장기간 보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손쉬운 부패 방지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스턴트 식품들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한다면 아마 커피와 라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일본인의 손에 의해 발명되었으며 수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활용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뛰어난 점이라 할 수 있죠. 다만 인스턴트 커피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1890년에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스트랭이 건조 열풍을 이용한 인스턴트 커피를 발명하고 스트랭 커피라는 상표로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1910년에 자신의 인스턴트 커피 공정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상업적 판매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최초의 발명자가 아님에 대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종류의 인스턴트 식품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두 발명가가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함께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의 발명과 수수께끼 같은 발명가의 생애. 서양에서 일본으로 커피가 전래된 것은 17세기 초 나가사키의 데지마 지역이었습니다. 커피는 그 독특한 향과 위장에 좋다는 건강 효과로 인해 어느 정도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료수라는 기능성 면에서는 무려 300여 년 동안 차의 그늘에 가려져 그 이상 대중화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대중화를 가로막았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커피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고급 식품이었던 점과 음료수로 우려내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구가 필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부 애호가들이나 가끔 맛보는 특별한 음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뒤 일본의 커피가 정식으로 수입된 건 1877년이며 도쿄 우에노에 일본 최초의 커피숍이 생긴 건 11년 뒤인 1888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커피에 매료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가토 사토리라는 이 사람은 화학자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그 외의 나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 커피를 대중적인 음료수로 보급시킨 인스턴트 커피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문헌이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어쨌든 그것이 도리어 신비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에 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1899년도에 액체 상태의 커피를 진공증발 캔에 넣어 분무 건조시키는 특수한 제조법으로 커피의 맛과 향을 장기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일본에서는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아쉬움을 달래며 시장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살면서 꾸준히 건조 방법을 개선하는 연구를 계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본 커피협회 사이트에는 그의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1901년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서 개최된 전미박람회에 세계 최초로 가용성 솔로블 커피라는 것이 출품되었습니다. 썰여버은 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발표한 사람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화학자 가토 사토리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1899년도에 커피를 일단 액화한 후 분말로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 미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 뒤 어떻게 했을까요? 커피장인이라는 책에서 일본 커피 전문가들은 가토 사토리가 1903년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미국 특허를 받았지만 상품화되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일본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다소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런 의문은 그로부터 몇 년 후 조지 콘스턴트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가토의 제조법으로 특허를 따냈다는 것으로 더욱 증폭됩니다. 가토가 돈을 받고 공법을 팔 수도 있었겠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가토가 특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쏟지 않았거나 자본주의 하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한 경쟁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이 남을 뿐입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워싱턴의 공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열풍 건조하면서 가토의 방식보다 다소 낮은 온도를 사용해서 커피의 향기 맛이 좀 더 보존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후 인스턴트 커피의 빠른 대중화는 가토의 실수를 더욱 뼈저리게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인스턴트 커피의 확산을 촉발시킨 계기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군용 보급품에 포함되면서 순식간에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바로 이 무렵의 가토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이후 스위스의 네슬레사가 네스카페라는 상표로 1960년에 일본으로 진출하면서 역으로 인스턴트 커피의 대중화를 선도합니다. 세계의 대발명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가토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우동의 6배 값으로 팔린 새로운 스타일의 즉석국수.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폐허로 변해버린 오사카의 벌판 위에 자리 잡은 한 포장마차에서는 라면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훗날 치킨라면을 개발한 안도 모모호쿠도 그 줄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47세였던 안도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용협동조합이 부도가 나면서 빈털터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쓰라린 아픔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하던 처지였던 거죠. 그렇게 한 끼를 때우던 그는 문득 포장마차에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래, 일본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라면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보자. 그때부터 그는 연구에 몰입합니다. 1957년 부인이 튀김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밀가루 면을 기름에 튀겨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면을 기름에 튀겨 건조시키는 순간 유혈건조법을 개발해냅니다. 뒤이어 면에 넣어서 맛을 낼 수 있는 건조 스프 제조 공법도 만들어냅니다. 즉 건조시킨 면에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치킨라면을 발명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1958년 8월 25일 끓는 물에 2분이라는 구호를 내건 닛산식품의 치킨라면이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에 당시 6엔 하던 시절이다 보니 한 봉지에 35엔이나 하는 라면에 선뜻 손이 가겠습니까? 그러니 식품 도매업자들은 그걸 어떻게 파냐며 저마다 난색을 표합니다. 여기에서 머물렀다면 안도는 개발해놓고도 주저앉아 후에 다른 사람이 대중화를 시키는 것만 물끄러미 보아야 했을 겁니다. 마치 인스턴트 커피를 발명해놓고도 성공 직전에 주저앉았던 가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안도는 달랐습니다. 간편한 한 끼의 대용식으로 대중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섰었겠죠. 안도는 당시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던 텔레비전에 사활을 걸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TV 광고를 때립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서양식 슈퍼마켓이 도입되어 유통혁명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TV 광고가 이런 상황에 딱 맞았던 겁니다. 무게가 가볍고 보존성이 뛰어난 치킨라면은 슈퍼마켓의 안성맞춤인 식품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치킨라면은 판매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1300만 개가 팔리는 빅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홍콩에도 수출되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양에서는 기대한 만큼 팔리지 않았습니다. 안도가 시장 조사를 위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샘플로 가져간 치킨라면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미국 사람들은 라면을 잘게 부수어 종이컵에 넣은 후 뜨거운 물을 부어서 포크로 먹더랍니다. 그 당시 안도는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릇을 들지 않고 먹는 미국의 음식 문화가 동양 문화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실감한 채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인들의 라면 먹는 행태에서 아이디어가 도출됩니다. 그는 1971년에 발포 스틸앤 수지 용기에 라면을 넣어 포장한 후 뜨거운 물을 붓기만 하면 곧바로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발명해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막힌 홍보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막 생겨난 긴자의 보행자 천국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했는데 걸어가면서 컵라면을 먹는 컨셉으로 광고를 내보내 다시 한번 빅히트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를 촉발시킨 계기가 발생합니다. 그 이듬해인 1972년에 아사마 산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적군파를 포위한 경찰 기동대가 대기 중에 컵라면을 먹는 광경이 텔레비전 뉴스를 탔던 겁니다. 이를 통해 컵라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거두었던 겁니다. 이 역시 기막힌 타이밍에 운이 적용된 것 아닐까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등에 업고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도 모모호쿠는 크게 성공한 반면에 커피를 개발한 가토는 이 세상에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너무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가토는 지금도 저승에서 한탄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상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받아들여져 널리 퍼지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실행해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표적인 인스턴트 식품을 개발해낸 가토와 모모호쿠 두 사람의 행로에서 깊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 후 정상적인 성공 가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는 극적인 계기, 바꿔 말하자면 일종의 운과도 같은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런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고귀한 삶을 누리시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포착하시기를 언제나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자 속으로였습니다.